거기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요거는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거,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거. 이래 갖고는 이제 문제를 못 푸니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게 뭐냐?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척하고,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가 소유의사다. 타주점유는 요하고 반대니까. 요거는 이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그 이야기죠. 소유자 같은 이제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니까 요하고 반대 개념. 요거는 이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거니까 반대 개념.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점유하는 것이 타주점유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소유의사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점유자의 내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부에 표시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자주냐 타주냐를 판단할 것인가? 요게 여기서는 아주 핵심이고, 이에 관해서 일단 자주점유 타주점유 하는 것은 점유자의 내심 의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내심 의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의 원인, 그걸 줄여서 권원이라고 그래요.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 같으면은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목적물을 점유했다. 매수인이.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점유를 취득했는가? 매수인이기 때문에 이 매도인의 소유권을 배척을 하고, 이전은 자기가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니까 매수했고 점유를 취득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권원의 성질상 이런 거는 자주점유다. 거꾸로 이 토지를 임대를 해줬을 때 임차인이 토지를 그러면 점유하는 건 뭐냐? 임차인의 경우는 여기 왼쪽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토지를 점유하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타주점유다. 따라서 임차인이 내심으로는 1000만 번 소유사를 가지고 딱 하더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타주점유다. 이렇게 구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유 권원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할 때는 아예 전문도 외워버렸어요. 하도 물어보니까 197조 1항에 의해서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 따라서 이제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쪽에서 점유자와 점유가 타주점유를 입증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 골격이고, 이걸 염두에 두고 판례에 나와 있는 어떤 사안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자중과 타중과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라는 이야기인데, 거기 지금 1번의 경우에 자주점유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는 점유를 하면 당연히 1번은 틀려있고, 자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거지,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의점유가 되는 거예요. 구별 잘해야 되고, 1번은 틀려있고, 그 다음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여부는 하도 물어보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판례는 그걸 묻고 있는데, 적법한 매매가 있는 경우는 점유 개시 후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주점유 성질 변하지 않는다. 맞죠?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개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이 토지가 제3자 A 소유다. 가백에는 소유권, 처분권은 없다. 매매하더라도 569조에서 2호조에.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경우 자주냐 타주냐 이런 거를 하도 물어보는데, 이 경우는 둘로 나누어서 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했다. 또는 이런 경우 다 동일한 취지의 판례예요. 두 사람이 토지에서 매매를 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서 이 매매가 무효다.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이
이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했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 개시 당시부터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했죠. 법률행위와 무효를 알면서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딱 정해졌어요. 이런 경우는 점유 개시 당시부터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알짤 없이 타주 점유가 돼요. 그러나 그 반대 처분권 아닌 매도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했다든가 법률행위와 무효를 알면서 점유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의 점유는 공의 자주 점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공의.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처분권이 없던 걸 알면서 매수했다. 법률행위와 무효를 알면서 매수했다. 이 말은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공의 타주 점유에 해당이 돼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한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반대 경우는 자주 점유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 2번 판례 당연히 맞고 소유사는 점유 개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3번도 맞고 4번 가장 핵심이고 그대로 맞고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성질이 어느 것인지 불문할 때는 5번 지문 197조 1항 5번 지문은 197조 1항을 설명하고 점유자와 점유는 무슨 점유로 추정이 된다? 자주 점유로.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 점유권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니까 5번 지문 당연히 맞고 상대방의 거꾸로 점유자가 타주 점유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고 4번의 경우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했다 그래서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이 되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이 되려면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권한에서 다시 소유사로 점유를 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거나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거나 또는 1번 지문처럼 그 지상의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했다든가 하는 것만으로는 소유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거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가 없다. 그에 관한 판례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출제가 돼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게 한 요건을 물어보는 판례고 그 다음 이제 2번의 경우는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자기 소유 토지 일부로 알고 점유했으면 이게 자주점유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됐다. 그러면 점유 개시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자주점유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이 된다. 2번은 틀렸죠.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에 관한 판례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이제 뭘 물어보는 판례냐 그러면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그 가장 모델이 되는 판례들이 이제 예를 들었는데 3번의 경우에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만나버렸다. 그럼 얘가 이미 낙찰자, 경락인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종래 소유자, 경매 목적물의 원래 소유자, 얘가 토지를 계속 점유하겠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 경락인 매수인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후부터는 뭐로 바뀌게 돼요? 타주점유로 바뀌는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서 3번 판례보다도 매도인은 매도 후 점유 이게 더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3번 판례는 거의 안 나오고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 여기에 뭐냐? 여기에 이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험에는 주로 많이 나오죠. 또 얘기 들을 줄 알아들어요. 토지 매매했다. 매매대가 만나 뵀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무 부담하잖아요. 그럼 원래 매도인의 점유 자주 했겠지만
이제 매매했고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하면 인도무 부담하니까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무를 부담한 이후에는 이자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뀐다? 타주로.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 목적물 인도무가 있으니까 타주로 바뀐다. 이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고 말해요. 경매도 매매 일종으로 보니까 3번도 이 판례가 똑같은 취지의 판례고. 근데 경매보다는 이게 우리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오고. 그 타주에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가 모델에는 팔 하나씩 외우라고 지적해 줬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거꾸로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는가 판례에서는 시험에 집중론은 뭐 있고 상속에 관한 판례가 집중 나오고 그 하나씩 지적해 줬잖아요. 그거 좀 신경 써보시라고. 요 상속의 경우 이에 관한 판례 하도 우리 시험에 대여섯 번 계속 나온 판례. 토지에 대해서 임됐다.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임차인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 그럼 이 상속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냐? 타주 점유니까 이 상속은 타주를 자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모델이 되는 판례에 관해서는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고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비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자와 점유가 자주로 바뀌려면은 요 임대로부터 매수한다든가 새로운 권은 있어야 된다. 요 판례. 예?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거지.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 요 판례. 그 한 개씩 탁탁 핵심들 좀 꼽아봐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서로 비교하라고 지금 나란히 써놨는데 4번 판례하고 그 5번 지문 판례는 4번은 점유자가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해서 매매로서 이전 등기 청구한 거예요. 근데 5번은 그 반대고 따라서 이 두 개 판례는 자유를 갖고 놀으려고 네, 신신당부했는데 이 두 개를 비교 정리해서 지금 4번 판례는 요 의리자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요. 근데 이제 요 갑이자 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매수를 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얘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점유자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점유자의 이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이 됐다. 요 사건이고 5번은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또 우측의 의리 점유자인데 요번에 얘가 등기도 가지고 있더라 해서 이제 갑쪽에서 거꾸로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내가 소유자인데 네가 왜 내 토지 등기 가지고 있느냐 소유권의 기인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해서 이 점유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두 개 사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점유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점에서 우의 경우는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더라도 점유자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지만 밑의 경우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이 돼요. 그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가르쳐 줬나요? 그 차이가 하나가 있어. 이 경우는 얘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고. 그러더라도 얘한테는 무슨 의무가 확정된 게 없죠. 얘의 법적 지연에 아무 지장이 없어. 아까 앞에 권원의 성질상 어느 것이 불문할 때는 191조 1항에 의해서 점유자와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돼. 이 규정이 이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나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지만 이게 지금 인정이 안 됐잖아요. 패소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조가 적용된다? 191조 1항에 시험에 쏟아져 나와. 여전히 자주점유 추정이 되는 거야. 그 밑에는요. 차이가 있다고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그런 차이들을 가르쳐주면 그거를 긴 본드로 딱 머릿속에 담으셔. 그래야 기억도 오래 가는 거야. 나올 때마다 10분 이상씩 가르쳐주잖아. 얘가 이렇게 마두개 청구서에 패소하면 얘는 의무를 딱 부담하잖아. 말소등기 의무가 확정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 말소등기 의무가 확정이 됐는데 여전히 이자 소유권을 배차고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이걸 배타로 지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내가 말소된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 순간부터는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점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패소판결 확정된 순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거 하수들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구별해야 되나요? 또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여기서 패소판결 확정된 순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이 돼. 이때부터 말소된 의무가 확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한테 소유권을 전제하고 점유하는 거렇게. 근데 이거하고 절대 안 했거라도 정리해야 될 또 하나 있다고. 밑에 사건에서. 그러죠. 그거 묻는 거예요. 197조 2항에서 패소판결 확정 시간이나 소 제기 시부터는 악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다 이유를 가르쳐주나? 그 이유를 가르쳐줘 잊어먹지 말으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과실 때문에. 과실 취득 때문에. 만약에 패소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악의 점유 간주되면 그 전까지는 선의점주하니까 과실을 계속 취득하는 거예요. 선의점주하니까. 그러면 과실 취득하는 재미에 소송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송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패소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재기부터 악의 점유 간주되니까 소송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말거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좀 이런 걸 일목으로 정리를 하셔. 에? 그래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자꾸 생각으로 가르쳐주면 그 이유를 설명을 안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나쁜 거예요. 이 4, 5번 같은 거 단어 2개 보고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 본시험에 나오면. 그 4, 5번 판례 같은 거는. 그걸 놓고서 세면다고 4번이 뭐냐, 5번 뭐냐 하면 벌써 떠나쁜 거예요. 워낙에 기본 판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적법한 매매에서 점유 개시 후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자주점유 격을 판단하면 되니까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매수의 점유는 타주점유를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답은 1번이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분묘 기지 부분에서 지상권 유사한 물권 취득하는 거예요.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자 점유는 타인에게 소유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점유하니까 타주겠죠. 그 다음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럼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초과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봐야죠.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점유도 곧잘 물어봐요. 요거는 신탁행에 해당이 되는 명의신탁을 말해요. 신탁행에. 거기 4번에 8년은. 그럼 신탁행의 경우는 신탁자에게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수탁자가 점유하더라도 지네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서 점유하니까 무슨 점유다? 타주. 그러니까 수탁자 같은 경우는 시효취득 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이런 걸 이제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재산을 처분에 관해서 주무관청 허가를 하는 거. 학교 법인들 있죠? 학교 법인은 재단법인인데 학교 법인을 유지하려면 기본 재산이 있어야 돼요. 이 기본 재산이란 말도 최순실의 사건 때문에 여러 번 가르쳐 주는데 이런 기본 재산은 학교 법인의 설립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학교 문 닫아야 되니까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을에게 매각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매매 처분 행위는 뭐로 돌아가요?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무효예요. 무효. 요거는.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거기 5번 지문을 보면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 주무관청 허가를 요하는 경우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했다. 그럼 생각을 아까 이런 말을 가르쳐 줬어요. 방금 전에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매수하면 무슨 점유예요? 점유 개시 당시부터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한 거니까 타주점유 이렇게 해야겠죠. 그 원리가 이 경우 적용이 된다 그 말은. 주무관청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했다 그 말은 그 법률행위가 뭐임을 그렇지 그렇게 유추 무효임을 알고서 매수한 거라 그 말이야. 그리고 이 경우는 점유 개시 당시부터 요거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서 소유자 같은 배타기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한 거니까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유추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의 경우는 점유 형태에 관한 기소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물건을 빌려 승계하는 권원성과 타주점유다. 2번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다. 아까 이 판례가 이렇게 매매로는 이해님께 청구 소송 제기했는데 요게 인정이 안 돼서 얘가 패소 판결 확정이 됐다. 그러더라도 몇 조가 적용? 197조라고 적용. 여전히 뭐로 추정이 된다? 자주점유로. 그러니까 2번 판례가 그렇게 시험에서 중요하고 많이 나왔다 말. 2번에 틀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도 얘는 여전히 뭐로 추정이 된다? 자주점유로. 그런 논리인 거예요. 이런 거 틀려보면 정말로 어디 가서 정말로 이게 말 못하는 거 창피해서 이거. 그 다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소지하고 있는 자가 점유는 자 도둑놈이 점유하는 것은 뭐냐 동산을 이제 점유해 가니까 동산에 대한 악의 무단 점유자의 경우는 자주점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도둑놈이 뭐하러 훔쳐갔냐 그 이야기죠. 원래 소유자와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독점해서 지배할 의사가 있으니까 훔쳐간 거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주점유로 본다. 도둑놈 뭐 점유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판례하면 매매계약 해제되면 매수는 점유 아까 자주점유였다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판례가 아까 경매의 경우에 나왔었죠. 근데 그것보다는 아까 뭐가 더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매도 후 매매 매도 후 매도는 점유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그와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4번이에요. 매매를 했다. 매수인에게 목적물 인도됐다. 매수의 점유는 자주점유겠죠. 근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제 매도인에게 돌아가죠. 그러면 해제한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점유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점유하니까 언제부터는 해제일, 해제한 날로부터요. 해제일로부터는 타주점유로 바뀌는 거예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그 대표적인 판례인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는 나온 바가 없고 나온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 그게 시험에 주로 나온 거니까. 그 다음 거기 이제 5번의 경우에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요 판례가 많이 나온다고 말이야. 그 5번 판례가 요게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에 관한 판례가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뭐한 후에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한 매매대금 다 받았으니까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물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는 자기가 점유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점유한다 봐야 되니까 매도인의 점유는 뭐로 바뀐다? 타주로. 따라서 거기에 4번 판례 6번에 5번 판례 그 다음에 앞에지 아까 4번에 3번 지문 판례 4번에 3번 다 똑같은 취지의 판례예요. 근데 시험은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온다? 6번에 5번이 주로 많이 나오고 같이 이해는 하되 제일 중점은 6번에 5번 판례 다 돌아가 말이에요. 똑같은 취지의 판례들이. 그 다음 자주 타주에서 틀린 것은 1. 토지 점유자가 시효취득 기간 중에 당해 토지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성을 제기했다. 패소 확정됐다. 요 판례 위에 거 점유자가 이렇게 말소 패소 확정됐다. 그러다 얘한테는 무슨 의무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191항에서 뭐로 추정했느냐? 자주점유로. 요 똑같은 취지의 판례 요거하고 거기 1번도. 그러면 자주만 타주점유 되는 건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견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뭘 내가 물어보냐 그러면 여전히 이제 자주점유가 되겠죠. 이 경우는.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시효취득을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거야. 여전히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어른이 여전히 뭐로 추정이 되니까 자주점유 추정이 되니까 여전히 점유자는 다시 시효취득을 주장을 해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1번 판례가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앞에서 가르쳐 주니까 순식간에 단어 보고 확인해 보세요. 맞죠? 요 밑에 판례죠. 아까 지어져 버렸지만 아까 그 밑에 얘 들어오는 거 판례요. 이거 점유자를 상대로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 제기한 판례 맞잖아. 이런 거는 단어 딱 2개 보고 순식간에 확인. 그 다음에 3번도 아까 가르쳐 드렸으니까 매매계약이 뭐라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가 있을 때 무효사하고 있으면 알았다는데 흑변한 사항이면 자주점유다. 맞죠? 이것도 뭐 물어보는 판례라고 그랬어요?
자주점유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니.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판례요. 그러니까 3번 플랜도 맞고, 4번의 경우는 자주점유, 점유자는 이제 자주점유 추정이 되는데, 자주점유 추정은 주체가 국가라든가 4번 지문처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자주점유 추정 규정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4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 시공자로서, 이 판례도 우리 시험에 4개로 한 번인가 나왔는데, 도로개설공사 시공자로서 사후 감정가격에서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 승낙에서 토지를 점유했다. 이 경우는 이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지금 토지를 소유자 승낙까지 얻어서 점유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타주가 아니라 자주점유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적법 절차를 거쳤어요. 사후 감정가격에서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 승낙까지 얻어서 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로 추정을 한다. 그 판례가 4번이 틀렸고, 그러나 거꾸로 경우 예컨대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밟지 않거나 또는 뭣도 안 했고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도 얻은 바가 없이 일반 사인의 토지를 임의로 도로 부지로 편입을 시켰다. 이러면 타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 4번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5번 아까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점유를 상속한 자 점유는 그대로 타주점유가 되니까 비록 내심으로 당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점유는 타주점유다. 맞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켜주는 새로운 권한이 될 수가 없는데, 아까도 잠깐 이거를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요즘에는 이제 좀 뜸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해년마다시피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임차인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 종료 사유가 아니니까 임차권이 상속인에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 토지를 점유는 무슨 점유냐? 이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점유가 성질, 태양 그대로 상속인에 승계되니까 타주점유가 돼요. 이 말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켜주는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 이 말을 또 바꿔서 표현하면,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이 되려면 상속 이외에, 이 지문에서 꼭 이걸 확인해야 돼요. 상속 이외에 새로운 권한이 있을 것. 이 토지를 임대로부터 매수한다든가 새로운 권한이 있으면 비로소 자주점유로 전환이 된다. 이거를 하도 과거에 우리 시험에 물어봤기 때문에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 이전에 이 판례를 몰라서 틀릴 일 없는데, 지문 잘못 읽어서, 지문에는 분명히 상속해놓고 요걸 딱 넣어놨어요. 매매를 했다고. 그러면 자주점유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매매를 또 안 읽어버려. 상속만 보고. 그 틀린 거를 고른 사람 많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라면. 지문에서 문제 고를 때. 그 다음 8번 문제에서 자주점유거나 설명 중 틀린 것은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보상 요구를 받고 차후 보상하겠다고 해답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가 야 인마 내 땅을 네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상해라 그랬더니 얘가 지금 뭐라 한 거요? 알았다, 내가 보상해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안은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점유자가 승인한 거예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승인한 거니까 요거는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서 점유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요 이야기예요.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경락할지, 이건 아까 앞에 나온 거예요. 그 타주점유 전환된다, 그 단어 2개 보고 확인하면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거로 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는 소유사 추정은 깨진다. 그 디귿번 판례는 당연히 맞아요. 소유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을 하는 거야.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와 같이 배타적 기별을 살세 행사하는 의사를 소유사 일이 이야기를 하니까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거 보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면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걸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고,
이건 네 1번 판례 조심해야 돼요. 네 1번이 점유 승계가 있는 경우, 지금 요 상속은 이제 포괄 승계인데, 상속은 포괄 승계죠. 그런데 이런 경우 요걸 갑이 토지 소유자, 요 우리 임차인, 여기까지 왼쪽 사례하고 똑같죠.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병이 상속에 의해서 이 목적물을 점유한 케이스죠. 이 상속은 타주를 자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권한이 나니까 A 점유 여전히 타주 점유예요. 이 포괄 승계권은. 그런데 이번에는 이 병이라는 애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갑이 을에게 빌려준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얘가 매수를 한 거예요. 특정 승계를 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199조에 의해서 자기 점유만을 분리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전 점유자 점유를. 물론 이제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199조 2항에서 그 하자도 승계가 돼요. 근데 거기 지문에서는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매수인으로서 지금 매수해서 점유를 한 건데, 상속받은 게 아니고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한 케이스예요, 아니면은 자기 점유만을 분리 주장하는 케이스예요? 자기의 점유만을 분리 주장한 거죠. 그건 네 1번 사례의 경우는 점유자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했다. 이거 분리 주장한 거 자기 것만 이렇게. 그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타주가 승계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자 점유는 무슨 점을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점유를 분리 주장하는 경우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1번은 조심해야 되고, 네 1번은 그 틀려 있어요. 그 다음 9번의 경우 옳지 않은 것은 가사상 영업상 이와 유사한 관계 타인의 지시와 물건이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 보조자. 그럼 지시하는 자, 그 타인을 점유 주라고 하죠. 점유자로 한다. 맞고, 2번의 경우는 207조 2항, 아까 제일 1번 문제 풀 때 이해한 거였고, 직접 점유자가 점유 점유당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를 반환 청구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직접 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먼저 직접 점유자가 반할 것을 청구하되 걔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때는 자기의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7조 2항 법조문이고, 3번 판례는 20의 이후 때 3년간 연대고 나온 판례라 그랬는데, 그 3번 판례. 그 3번 판례는 뭐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판례가 가르쳐 줬나요? 사례까지 가르쳐 줬어요. 요약집에다 그 사례까지 자세히 써놓고. 이거 두 개를 구별하라고 그랬죠. 자, 7번 보세요. 지금 임대를 해줬다. 간접 점유자,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 제3자 A가, 잘 봐야 돼요. 집중. A가 이 토지를 침탈했다, 뺏어갔다. 그러면은 얘도 점유분할 채권 행사하고 간접 점유자 점유권도 같이 침해당했으니까 얘도 점유를 반환 채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점유를 빼앗긴 게 아니고 임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횡령해서 이거를 팔아버린 거예요. 임의로 양도를 해서 이렇게. 명파했나요? 이런 경우는 간접 점유자는 점유를 반환 채권 행사 뭐 한다는 거예요? 뭐 물어보는 판례라고 그렇게 줬나요? 점유 침탈이 있어야지 점유를 반환 채권 행사하는데, 점유 침탈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물어보는 판례라고 그렇게 줬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경우는 A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빼앗아갔으니까 점유 침탈이 있잖아. 이런 거는 이자와 점유권도 침탈, 점유 반환 청구하지만, 두 번째는 얘가 횡령해서 팔았잖아요. 점유 침탈이 없잖아. 점유 침탈 여부는 다시 이야기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해의 태양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 침탈이 있어야 점유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데, 얘가 빼앗긴 것이 아닌 경우는 점유 침탈이 없어요. 점유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따라서 3번 판례의 경우 간접 점유 점유 침탈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해놨지만, 시험은 따라서 얘는 간접 점유자 얘한테 점유물 반환 채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따라서 3번 판례는 맞고, 4번의 경우는 점유물의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서 밀돈했었는 때는 소유사가 있는 선의 점자는 이익이 현존한 데서만 배상하면 되죠. 202조 점유자 회복자 관계 있다 뒤에 나오지만 4번은 틀렸잖아. 법정 그대로.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 때는 점유는 개통 추정이 되니까 맞고,
그 다음에 점유 추정이거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선의 점유자라도 이거 아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본권에 관한 소유자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를 본다? 언제부터 타주 점유자로 바뀌고 패소 판결 확정 집단 타주로 바뀌고 갖고 놀아야 돼요. 197조야.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인 때는 점유는 계속 추정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되니까 니은번은 틀려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줬어.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한가요? 갑이 원래 토지 소유자, 을이 그래도 취득시효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다. 다시 병에게 점유 관련돼서 얘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전후 양시에 을과 병이 점유한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되는데 양시의 점유자 을병이잖아.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자 점유까지 주장을 해서 20년이 넘으면 뭐가 가능한 거예요?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취득 때문에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법을 자꾸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민법 공부 죽어라 해도 나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외우는 거는 나 따라올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점유 성계가 있는 경우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디귿번 아까 앞에 방금 전에 가르쳐 준 거예요. 방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맞죠? 자기의 점유만을 분리 주장하는 경우는 자주점유 추정이 돼요. 네 1번은 그러니까 무과실 점유 추정이 안 되니까 네 1번은 틀려있고 나머지는 다 추정이 되고 기역, 디귿 두 개는 맞고 니은, 니을 두 개는 틀려있고 그 다음 점유와 등기 중요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아까 앞에다 가르쳐 주니까 맞고 2. 맞고 3번이 아까 뭐라고 가르쳐 줬나요? 3번 지금 점유 권리적법 추정 규정 200조였죠. 점유자가 권리가 추정이 된다. 요거는 부동산 물권 적용이 없다. 부동산은 공식법은 등기니까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니까. 맞죠? 4번 판례가 점유자가 점유 아까 말한 그렇게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판례가 4번이고 틀렸잖아요. 매매나 증여 같은 자주점유 권을 주장했지만 인정이 안 되더라도 197조 1항에서 여전히 자주점유 추정이 되니까 5번 아까 앞에 나온 거고 선의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 시효취득의 경우는 등기부 시효취득 경우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고 점유권의 멸선에 점유자 책임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배상 범위가 달라져요. 그 다음 과실 수취권도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해요. 악의자는 못하고 동산의 선의취득은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선의취득이에요. 따라서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답은 항상 5번이고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모두 비용상환 청구를 하죠. 야, 지금부터 이제 13번까지만 풀어보고 14번부터 이제 점유자 회복적 관계 나오면 그때 살펴보라고. 자, 13번을 먼저 풀어보자는 거예요. 점유권의 승계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점유 승계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게 분리 주장이라 그래요. 전 점유자와 점유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요거를 점유 병합이라 그래요. 1, 2번은 199조 1항이에요. 물론 2번 지문처럼 전 점유자와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뭣도 승계가 돼요. 199조 2항에서 하자도 승계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유 승계가 왜 중요하냐? 취득시효 때문에. 갑이 갑이 악의로 4년간 점유를 승계받아서 을이 악의로 6년간 점유, 다시 병이 점유를 승계받아서 얘는 선의로 10년간 점유. 이런 경우에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단절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점유자가 병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자기의 점유만을 독자적으로 분리해서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물건을 처음으로 점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전 점유와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먼저 첫째, 요 병이라는 사람은 전 점유자와 점유 모두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갑의 악의점유 4년, 을의 악의점유 6년, 병의 선의점유 10년, 토탈 몇 년이요? 20년. 단 전점유자와 점유 아울러 주장하는 그런 하자도 생기다는데 나는 선이지만 얘네들은 악이잖아. 그럼 이 점유는 악의로 20년이 돼요. 또 한편 전점유자와 점유를 모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직전의 점유자 을의 점유까지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악의 6, 그 다음에 내거 10, 토탈 16년, 이것도 하자가 승계되겠죠. 이렇게 악의로 16년 점유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리해서 자기 점유만을 분리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선의로 몇 년? 10년 이렇게. 이것도 시효취득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점유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은 필요 없으니까 20년 점유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199조 1항 2항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하도 요즘 이 조문을 물어보니까 정리 잘해야 되고, 따라서 1번, 2번은 당연히 맞고, 3번의 경우에 점유자가 전점유자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 전점유자 점유 기간 중 임의 시점을 정해 주장할 때 3번이 틀려 있는데, 이 경우에 전점유자가 이렇게 여러 명인 경우 을의 점유, 일부 점유만 아울러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토탈 몇 년이 돼요? 악의로 10년 되겠죠. 근데 전점유자 점유기간 6년 중에서 임의 시점 3년 지났을 때 이것만 내가 승계받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 알아듣겠나요? 왜 이것도 이제 중요하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시득시효에서 기산점을 잡는 것과 관련해서 기산점을 이해관계 있는 거 임의로 선택하면 안 되죠.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요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취득시효에서 점유자 제3자의 우일관계를 정하는 것 때문에 임의의 시점을 전점유자 점유를 통째로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취득시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 떠올려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배우라고. 그 다음에 4번은 193조 점유권도 상속에서 이전이 돼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또 물어봐요. 이 말의 의미는 따라서 상속인은 실제 자기가 상속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상속 재산을 뭐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뭐하더라도 점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반드시 깨우치고 있어야 되고,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한다도 1년 이내에 점유를 회복 청구를 하면 204조에서 침탈단업때 1년 이내에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맞죠? 점유자 회복자와 관계. 요거는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 점유자 회복자와 관계. 지금 이제 갑이 요 건물 소유자인데 요 의뢰하는 사람이 계약관계 등 정당한 권한이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단으로 갑의 건물을 얘가 점유하고 있다. 본권 없이 무단으로 남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이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하면 반환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이건 두말할 것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설명드리라니까요. 설명 들으셔야 돼. 설명. 정말로. 내 마지막 부탁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자꾸 설명 들어가는 거죠. 특징 좀 캐치했나요? 이거 모르면 그 다음 문제 못 풀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특징 캐치하세요. 이거 두 사람들 계약관계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건물 점유하는 케이스죠? 확실히 입력시켜봐요. 이렇게 해놓고 또 밑에 문제 풀면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미쳐버리고 싶다는 거 자꾸. 설명할 때 집중. 그럼 얘가 소유물 반환 청구를 딱 한다 그 말할게. 그럼 얘는 반환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어. 권한 없이 무단으로 건물 점유하니까.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건물을 당연히 반환해 주는데 이때 이제 얘를 점유다 돌려받는 회복자 다른 이야기고. 근데 이때 이제 다음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문제가 부차적으로 양자서 파생이 된다. 얘가 이 건물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임을 받았다. 과실취득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건물이 아니라 갑의 건물을 이용해서 과실취득했으니까 원물, 건물 반환할 때 과실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원칙을 존재를 하셔야 돼요. 같이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선의 점유자인 경우는 자기에게 소유권, 본권이 있다라고 오신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줄 때도 내 건물 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받은 차임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쉽게 소비 낭비를 해버려. 근데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취득한 과실도 같이 반환 들어가면 이미 소비해버린 과실을 반환으로 되니까 빚내야 돼요. 다 너무 가오가니까 선의 점유자는 원물, 건물만 반환하고 과실은 당신이 가져라. 과실 취득권 인정이 되고 악의 점유자 그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과실 취득권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에 나왔다시피 얘가 이 건물 점유하고 있다가 이걸 멸실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무 건물을 멸실훼손시켰으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칙은 발생된 전손해를 배상하는 원칙인데 이 경우도 이 점유물을 멸실했을 때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점유자가 선인 경우에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자기에게 소유권, 본권이 있다라고 오시는 점유하니까 내 거라고 오시는 점유하니까 내 거니까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해서 멸실훼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가부 건물을 멸실시켰잖아요. 그래 너도 원론칙 그대로 발생된 전손해를 배상하라 그러면은 얘한테 너무 가오가니까 선의 점유자고는 책임도 깎아주자.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지도록. 이때 이제 악의 점유자는 그 반대로 원론칙 그대로 발생된 전손해를 배상하는데 여기서 특히 신경 쓸 것이 선의나 타주 점유자들이 있어요. 선의나 타주 점유자. 요걸 임차인으로 바꿨을 때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근데 임차인으로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 임차인으로서 계속 점유하는 것은 타주 점유죠. 근데 임차권이 있다라고 오시나면 선의 점유고. 그러니까 선의나 임차인 같은 타주 점유자. 이런 애들은 처음부터 타인의 물건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 물건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주의물을 기울여서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 거. 그리 못해서 멸실훼손시켰으니까 보호 가치가 없다.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발생된 전손을 배상해라. 처음부터 타인의 물건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요. 타주 점유권은. 그래서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발생된 전손을 배상해라. 아까 잠깐 나왔다시피 얘가 이 건물에 대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상환 청구는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이 과실취득하고 멸실훼손 책임 문제는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해서 달리 취급하고 있지만 우리 민법이 비용상환 조건은 선하게 구별하지 않고 모두 비용상환 조건을 행사를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비용이 필요비냐 유익비냐에 따라서 상한 범위를 달리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법 201조부터 203조까지 흔히 말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서두에 전제할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 갑이 건물을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해서 얘가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다. 기간 끝나면 반환해야죠. 그럼 돌려받는 얘가 회복자처럼 보이고 얘가 점유자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면 예를 들어서 수선 의무가 임대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상환 청구하죠. 그러면 이처럼 임대차 계약이라고는 적법한 계약관계에 기해서 남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 말하는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이 되는가 이걸 절대 잊어먹지 말는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경우도 점유자 회복자처럼 보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 임차인 을은 비용상환 조건에 관한 규정 203조예요. 민법 203조에 따라서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맞나 틀리나 이런 이야기인데 들려있죠. 여기 201조부터 203조는 요리 임대차와 같은 적법한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1번처럼 계약관계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이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관계 같은 적법한 계약관계 존재하는 경우는 그 계약관계에 따른 법 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하고는 203조가 아니라 600시간 중에 자주 했던 626조에 임대차 계약관계에 따른 비용상환 조건 규정이 따로 있어요. 626조에 따라서 이한테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야. 이걸 항상 칼같이 구별해야 된단 말이야. 201, 203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14번의 경우에 선의 점유자가 과실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여기 선의 점유자가 과실취득하는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나무 건물부터 과실취득했으니까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요. 그럼 이게 부당이득이 돼야죠. 원래대로 하면. 그럼 부당이득 반응하면서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돌려줘 버리면 선의점자가 과실치득하는 의미가 없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선의점자가 과실치득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엇도 성립이 안 된다. 부당이득도 성립이 안 된다. 이 한 줄짜리 판례가 그렇게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되더라. 그 이야기고. 상상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문제인데 유효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서 수리를 맞춘 경우 수급인이 소유자도 비용상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2번이 틀렸는데 요 2번 판례는 사실은 여러분 중개사 시험을 벗어나는 판례인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A가 노트북 소유자 이 노트북을 갑이 빌려 쓰고 있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 이 수리 맡기는 것도 도급계약이죠. 그러면 소유자는 A, 그 다음에 갑이 도급인, 을이 수급인. 내용 파겠나요? 해서 이제 얘가 A한테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얘가 응하지 않자 여기 소유자를 상대로 수리비를 달라고 얘가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야. 얘가 도급인, 얘가 수급인. 내용 파겠나요? 얘가 A한테 직접 수리비,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건 도급계약을 차는 당사자는 도급인, 수급인이죠. 그럼 얘는 원래 수리비를 누구한테 반환받아야 돼요? 계약의 상대방인 도급인에게 수리비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얘가 수리비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면은 얘는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갖게 돼요. 이 도급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계약의 상대방 갑에 대해서 계약상의 청구권, 수리비 상환 조건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 대해서도 수리비 상환 조건을 갖게 되니까 얘가 과보호가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이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환 청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려 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얘는 얘한테 수리비 상환 청구를 해야죠. 그러면 소유자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소유자 노트북이 수리가 돼서 얘가 이득을 취하게 됐으면 얘한테 수리비 상환 청구를 한 사람은 누굴 것 같나요? 수급인이다, 도급인이다? 도급인이 얘한테 수리비 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사례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관계되니까 이 소유자가 내가 소유자다 노트북 반환 청구했을 때 얘는 얘한테 수급인은 얘한테 수리비 상환 청구는 뭐 한다 그랬죠 방금? 그러면 얘가 소유자다 반환 청구할 때 얘는 수리비를 얘한테 상환 못 받고 그대로 돌려줘야 될까요?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와. 네? 뭐 때문에요? 그러지 그건 우리 시험에 나와. 요 경우에 얘는 요 소유자에 대해서 수리비 상환 청구는 뭐 하지만 얘한테 상환 청구니까 그 대신 여기 비용 상환 조건은 수리비 상환 조건은 물건 의사 발생한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이 돼요? 유치권이 성립되니까 얘한테 유치권 행사를 해서 반환 거절할 수는 있네요.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2번 질문은 틀려 있고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하니까. 그 다음에 악의 점유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 상환을 청구했다. 여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의악이 불문하고.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원론적으로 발생한 손해 전부 배상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그러면 요거에 보세요. 얘가 아무리 선의 점유를 하더라도 나무 건물부터 과실 취득한 거예요. 쉽게 말해 불로소득한 감이 있죠. 다만 이제 선의니까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과실은 상환 안 해도 반환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지. 그런데 얘가 이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비용을 얘한테 전부 상환 청구를 하는데 통상의 수리비값 마저도 얘한테 상환 청구해야 되는가? 통상의 수리 정도. 그거는 나는 얘 건물로부터 과실 취득했으니까 그 취득한 과실을 가지고 통상의 수리 정도 네가 해야지 사례에 맞지 않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선의 점유자처럼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 못하죠. 특별 필요는 상환 청구하고 그 취지만 좀 이해를 해두고 그 다음에 15번의 경우 점유자 회복적 관계 이익집에 옳지 않은 것은 1. 점유자와 필요비 상환 조건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로 행사할 때 1번 틀려있죠. 비용 상환 조건은 언제 발생이 돼요? 여기서 비용 상환 조건은 요 소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한 때 거꾸로 말하면 이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할 때 역으로 말하면 반환한 때 비용 상환 조건은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리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 행사 못해요. 그 다음에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점유자, 여기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선의점유자는 자, 요게 선의점유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유권, 본권이 있다라고 오시면서 점유를 했다. 그래서 취득한 과실도 내 거라고 생각해서 소비 낭비했으니까 그걸 좀 보호를 해주자.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 선의점유자라 하면 단순히 본권이 있다라고 오신하기만 해서는 선의점유가 될 수가 없겠죠. 거기에 뭐가 포함이 돼야 돼요?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 오신해야지 선의점유가 되겠죠. 그 다음 선의점유 과실에는 물건의 사용이익도 포함된다. 여러 번 가르쳐 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 사용이익이란 용어는 당사자 사이에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무 건물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이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사용이익은 사실상 뭐하고 동일시해요? 과실하고 동일시해버리죠, 우리 법에서는. 그 다음에 과실 취득할 때 부당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번의 경우에 소유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이라도 발생된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게 5번도 맞고, 그 다음에 16번의 경우에 점유자 회복적 관계에 있어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기억 니은번을 구별 잘하라 그 말이야. 기억 니은번을. 기억 맞는 거 해보세요. 아까 서울대 2개 사례 비금제 가르쳐 줬으니까 기억번. 방금 전에 가르쳐 보세요. 집중 안 하니까 이런 것도 못 풀잖아. 예? 방금 가르쳐 들어도 또 틀리잖아 이게. 그 자꾸 설명할 때 좀 들으라는 거예요. 틀려 있잖아요. 203조는 이렇게 계약관계 등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라니까요.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 위에 1번에 무대포로 나무금 점때 이럴 때 적용되는 거라고. 근데 기억은 임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칠판 뚫고 성질 내는 걸 좀 보시라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때 다 틀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사례 나왔을 때 203조가 적용 안 돼요. 이런 밑에 임대차약과 적법한 계약관계 존재하는 그 계약관계에 따른 법조항이 적용되는 거라고. 203조가 아니라 626조. 그 다음에 626조는 또 특징이 있어요. 밑에 경우는 임차인 626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상대방 임대인에 대해서만 비용상환 청구를 하는 거야. 얘가 이 건물을 제3자 양도했을 때 양순한테는 626조 따른 비용상환 청구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계약관계에 따른 법조항이니까 계약 상대방에서만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626조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또 나와. 이 경우 이 양수인이 내가 소유자다 그러고 임차인한테 반환 청구하면 얘는 얘한테는 626조 따른 비용상환 청구는 뭐 하잖아요. 그럼 얘한테 건물 반환해야 돼요. 이때도 뭐는 행사할 수 있어. 그러지 여기서 또 유치권이 나와. 그 사례가 나와. 유치권을 행사해서 반환 거절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얘한테 직접 비용상환 청구는 못하고 이게 유치권에 쏟아져 나오잖아. 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 몇 번씩 가르쳐 들고 5분 전에 가르쳐 주고 문제 풀어도 또 집중 안 하고. 선생 잠깐만 돌아보고 싶다니까요 지금. 그거하고 그냥 니은번을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니은번 판례가 바로 위에 거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 그때 적용되는 것이 니은번이라고 말이야. 이때는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는 관계없어요. 우의 경우는 보세요. 이 경우는 이제 203조에 따라서 얘한테 이제 비용상환 청구를 하는데 얘가 이 건물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이 양순에 대해서도 203조에서는 비용상환 청구 가능한 거야. 지출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상관없이.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게 니은번이야.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번은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려 있고 니은번은 맞다 그 말이야. 요 병역에도 203조에 따라서 위에 사례고는 비용상환 청구 가능한 거야 이게. 따라서 기억번은 어떤 경우고? 비용 지출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는 경우에요. 니은번은 그 반대요. 이게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200조 203조는. 그래야 쉬운 문제 안 틀려. 그 정도에서 알아듣을 거고.
거기에서 디귿번은 당연히 틀려있고 통상의 비료비는 상관적으로 뭐하니까 과실 수치한 선의점자는 유익비의 경우는 항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켜 지출한 비용이니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지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증가액 또는 지출 금액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선택은 상대방 양상이에요. 회복자가. 그 다음에 유익비는 요게 이제 필요비하고 차이점이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유익비는 필요비하고 달리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유치권도 성립이 안 되고 거기까지를 딱 정리를 하고 따라서 16번의 경우 옳은 것은 니은 닐 두 개 맞고 남의 틀린데 인간적으로 다시 하소연하는데 기억 니은 구별차라고 가세요. 그 정도 했으면 선생 불쌍해서라도 좀 이해하세요. 이제는. 그다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적인 조건, 방해방 청구 세 개가 똑같이 인정되니까 예를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할 때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침탈도 1년에 행사한다. 204조 3항. 이 반환 청구권은 침탈한 자, 그 다음에 그 자가 죽었을 때 포괄 승계, 그 다음에 이제 뺏어간 놈이 양도했을 때 특별 승계에 대해서도 점유율 반환 청구하는데 단 뒷골랑지 점유율 반환 청구 경우는 악의자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거예요. 특별 승계는 그러니까 선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점유율 반환 청구 못해요. 요게 저 소유권, 본권의 기나 물권 조건하고 차이점이고 참고적으로 1번하고 2번 지문은 점유물 반환 조건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이고 소유권, 본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경우는 1번, 2번이 해당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할 때는 제척기간 1년 제한이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선의 특별, 악의 특별, 선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 못하죠. 악의자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하니까. 근데 소유물 반환 조건은 선의 특별 승계에서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소유권, 본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하고 차이점인데 염두에 두고 3번의 경우는 205조 2항 법조문 그대로 줘. 방해적을 청구할 때 공사 착수 1년이 지나버리거나 공사가 완성이 되면 더 철거 청구 뭐한다. 손실이 크니까. 4번은 뭐 조심하라고 나올 때마다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러죠. 그거는 안 잊어먹으셨네. 네? 그거는 선택적으로 권리행사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 가르쳐 준 게 이제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 아까 207조 2항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권을 청구할 수 있게 맞아요. 자기에게도 반환권을 청구할 수 있다. 자기에게도 반환권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권을 청구하되 직접 점유자가 뭐 할 때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가 반환 청구하니까 틀려있고 18번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 19번도 마찬가지고 사례가 비슷한데 18번에 틀린 경우는 점유 보조자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점유권 침해당한 적이 없으니까 2번의 경우에 을이 갑을 기망해서 지겹도록 나오는 판례죠. 갑으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은 거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했다. 2번은 틀려있죠.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하면 점유 침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망은 점유 침탈이 없죠. 따라서 2번은 틀렸고 3번의 경우는 제척기간 1년 맞고 4번의 경우는 뭐인가요? 한번 해보세요.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물 병액 인도한 거 갑은 병액에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없다. 이제는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가르쳐준 몇 번 판례야. 저 앞에서 그 간접 점유자가 가르쳐준 판례 하나 있었잖아요. 저기 9번에서 3번 지문 있죠?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 그 3번. 그 3번 판례가 뭐 물어보는 거라고요? 9번에 3번 판례가 아까 뭐 물어보는 거 그랬어요? 점유 침탈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그에 관한 사례가 여기 18번에 4번이에요. 그 사례가 18번에 4번이라고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까 10분 전에 가르쳐주고 또 해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 또 18번에 그 4번 사례가 그거잖아요.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던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을이 이를 선의 병에게 임대해서 인도당 경우 선의 특정 승계는 반환조건 행사할 수 없으니까 5번은 맞고, 19번은 갑이 접는 액수물과 을이 침탈 사활은 아주 간단하고 1번에서는 1년이 출소기간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 청구권이니까 소멸시로 소멸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점유보호 조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물권이 조건이지만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이 되고, 제척기간의 경우는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해야지 권리가 소멸이 안 되는데, 권리행사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출소기한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번의 경우에 을이 선의 병에게 액수물건을 매도 인도하면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겠죠. 선의 특정 생기니까. 따라서 3번 지문은 일단 틀려있어요. 3번 틀려있죠. 그 대신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도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다 말이에요. 이 경우에 갑은 누구에게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까요? 그러죠. 을에게.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 따라서 을이 뺏어간 놈이니까 얘가 불법행위를 범한 자잖아.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병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은 병이 선의 특정 생기니까 병에게 점유반환 청구 행사를 못하죠. 그래서 3번은 틀려있고, 4번은 순식간에 판단해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온 지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4번 지문은 갑이 정소의 액수물건을 임차해서 점유했다. 여기까지. 갑이 누구고 정이 누군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판단하시라 그 이야기예요. 정이 간접 점유자죠. 그걸 빨리 판단해서 뒤에가 답이 나온다고. 정은 간접 점유자. 그럼 간접 점유자도 뺏어간 놈한테 점유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 만일 갑이 을을 사기는 점유 침탈이 없으니까 반환 조건 행사 또 5번 지문은 맞고.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 연습 좀 하고 다니세요.